지금 오성훈 기자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행사를 한 취지는 제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하고 제가 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미 단체를 만들었고요. 뭐 이게 제가 이런 행사를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전 정권이나 그전 세력들을 싹 다 그냥 청소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계속 이게 지금 민주화 이후에 35년 동안 물론 그 사이에 변화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적과 나의 이 도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이런 관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지프스의 진화에 나온 것처럼 열심히 해서 돌을 올려놨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또 열심히 올리고 다시 또 내려가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했는데, 주로 이제 이 개념은 87년까지 한국 사회를 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 것인데, 한국이 사실은 지금 아직 전쟁 상황이죠. 그러니까 휴전 체제니까 올해가 70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쟁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쟁 상황인데 교전은 아닌, 그러니까 교전 상황은 아니지만 남북한 간에 이제 전쟁 중인데, 근데 이 남북한 간의 전쟁이 사실상 한국 사회 내부의 전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국내 정치를 제가 전쟁 정치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타협이 되는 법이 없이 언제나 이렇게 폭력화되거나 또 이 적과 우리의 방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쪽은 다 적으로 취급하는 뭐 이런 담론이 지배를 해서 사실상 정치를 움직이는 원리가 전쟁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전쟁 정치라고 불렀고,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나 정치를 움직이는 원리가 이렇게 마치 전쟁처럼 되고 있다. 정치라는 게 원래 전쟁이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어반복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된 지 35년이 흘렀는데도 왜 한국은 여전히 전쟁 정치의 시대인가? 이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이 논리나 방식이, 그러니까 왕조 시대는 인물 정치, 도덕 정치였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의 이 품성, 도덕성, 지도력에 의해서 어쨌든 국가나 사회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가 언제나 우리의 관심권에 있고, 그래서 이게 왕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결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식의 이제 담론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도덕 정치 요소가 있죠. 이거 유교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의 인품이나 도덕성이 결국은 국가나 사회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과거의 이런 방식인데, 현재는 그럼 어떠한가? 그러니까 민주화된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런 식의 이제 왕조 시대와 같은 인물 정치 담론이 지배하고 있고, 그거는 바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일종의 현대판 군주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이런 경향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경향들이 있죠.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도덕 정치적인 요소와 인물 정치적인 요소에다가 이제 이 분단 체제 하에서의 전쟁 정치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검찰 국가 혹은 검찰 공화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민주화 이전은 이승만 정부는 경찰 국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찰력에 주로 의존했던 국가였고,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 국가라고 하도 큰 차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고 중앙정보부장이 2인자였던 거 사실이죠.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 대신에 보안사가 그 역할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부 보안사, 군부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실질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화 이후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게 약간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노태우, 김영삼은 군부 정권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군부가 만들어 놓은 세력들, 즉 관료 재벌 국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제 뭐 같은 차원인데 경제 관료나 재벌이 실질적인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당의 그 권력이 어느 정도 이전이 되었던 시기. 윤석열 정부는 이 검찰 국가적인 성격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검찰은 군부 정권의 사실은 하수인이었죠. 이 검찰이 군부 정권의 하수인이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중앙정보부의 하수인이었는데, 정보부가 사라진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검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권이 아닌,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보수적인 정부의 성격은 과거와는 다르지만 이제 여전히 관료, 재벌, 검찰, 사법 뭐 이런 세력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당이 있으나 정당은 최근에 우리가 며칠 전에 여러 번 보셨듯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입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가 결국은 분리되지 않는 이런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많은 학계나 이런 사회적인 담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 박정희 정부의 연속은 아닌데, 일종의 그 개혁 자유주의,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 혹은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넓게 보면 이 책에서 제가 개혁 자유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개혁 자유주의의 실패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이다. 리액션은 이 사람들이 어떤 독자적인 국가나 사회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아니고, 그 반사 이익으로 결국은 집권을 했고, 그 반사 이익에는 일종의 개혁 자유주의 한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줬고, 이 고통에 힘입어서 결국은 구세력이 다시 집권을 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든 정치에서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의 8년 동안의 집권의 리액션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거 마찬가지고, 지금 브라질은 다시 룰라가 당선되긴 됐지만 브라질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극우파의 보스나우루, 이 사람이 결국 그 전에 룰라의 후계자였던 그 대통령의 실정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정치에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도 극우파가 지금 집권을 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양상이고요.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특히 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위에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위에서 등장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체 정책 철학이나 방향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호, 그 기표라고 이제 제가 표현했는데, 이 기표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허한, 광복절, 작년 8.15 광복절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33번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표가 굉장히 공허하다, 이게. 왜 공허한 이유는 담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담론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표가 굉장히 공허하게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리액션으로 집권을 하긴 했으나 분명한 자기들의 사명감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건 확실하게 챙긴다. 부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지금 이제 시행되고,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법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감세 정책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세 감축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 부분에 대한 예산 감축, 그 다음에 노동제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북관계 경색,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적대시, 핵무장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체로 저는 이제 이 반공자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자유는 반공주의의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공주의의 다른 말인데 이 반공주의의 그 내용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권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크식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만능과 기업 만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보다는 주로 이제 이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오늘도 윤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에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 행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의가 원칙인데 경제 성장과 법무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이런 담론을 구사를 했고, 이거는 과거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 김경원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원이가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법무부를 경제에 지원하는, 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법무부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기업의 범법은 처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쪽, 그리고 기업주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압수수색인데, 이 부분은 이제 민주노총의 그 국가보안법에 혐의를 받고 있는 실무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전체를, 조직 전체를 완전히 압수수색한 이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조선일보 이렇게 연결되는 과거 방식의 이 정치를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연결되는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고 이승만 이후부터 연결되는 한국의 이 주류 보수의 큰 흐름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의 주류 보수의 큰 흐름은 사실 한국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쓴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수의 일종의 원조격인 분인데, 이 에드먼드 버크의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사람 에드먼드 버크가 이야기하는 보수의 기본 철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가족, 세습, 민족, 국가, 종교, 질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승만 정부 이후의 한국의 보수 세력은 크게 보면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의 흐름 속에 있다.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이 보수의 기본 내용은 이성보다는 사람의 욕망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이성과 계몽보다는 사람의 본능과 욕망에 호소하는 시스템이다. 그 점에서도 여전히 이 기본 보수의 본류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에드먼드 버크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보수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보의 실패를 공격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적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하고 그 진보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인데, 방법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대체로는 진보의 그 기획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대동법을 반대했던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방법을 지적을 함으로써 그 전체를 흔드는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절차를 흔드는, 전체의 취지 자체를 흔들기는 약간 뭐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절차적인 부분들을 흔들어대므로써 전체를 흔들어대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당신들은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하는 게 자영업자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당신들이 노조 편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당신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당신들은 주택 문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 이후에 200년 동안 어느 나라의 보수 세력이 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면서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는 방식은, 이 난방비가 올라갔네? 이 큰일 났네? 이거 뭐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그 자체로서 설명하기보다는 과거 정부를 들이대면서 이걸 덮어버리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뭐 조선일보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수의 그 정치인은 대체로 이분법적인 이제 전쟁 정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증오나 혹은 혐오의 정서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위협을 과대 포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옛날부터 이거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읽다가 온 책인데, 36년에 인민전선이 집권을 했는데, 인민전선이 집권을 하니까 당시 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디어 유대인들이 집권을 했다. 유대인들이 프랑스를 집어먹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운동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빨갱이들이 집권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들이죠.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미국이나 이제 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드먼드 버크식의 보수나 미국의 메카시즘이나 이런 일본의 보수하고도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대체로 외국의 보수는 그래도 민족과 국가의 가치와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고, 미국의 보수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거나 하는데, 한국의 보수는 국가나 민족을 오히려 배신을 했거나 아니면 그게 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허물었거나 아니면 국가를 사실상 내팽개친 사람들이 보수에 탈을 쓰고 있다는 게 일본과 미국의 보수와 다른 점. 이른바 이 과거에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들하고 식민지였던 나라의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과다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군대를 많이 빠진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공익적인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사회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참칭하는 거죠. 민족을 참칭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를 약간씩 이제 조금 이동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세 번의 민주정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굉장히 힘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에 기본 가치라고 할까요? 기본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 이게 성장주의다, 기본적으로. 성장주의다. 저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장주의를 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고 성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성장주의가 되면 다르다. 성장주의가 되어서 성장이 다른 가치를 압도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무행정도 성장주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해진다. 왜냐하면 법무는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해야 되고, 교육은 교육적 원칙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교육부의 역할은 뭐예요? 인재 양성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재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버려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곧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아니라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이런 성장주의적인 담론을 계속 내세웠다. 근데 성장주의 담론을 국민 성장이니 소득도 성장이 내세우는데 저는 이거를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그런 참모 역할을 하더라도 이 담론을 제가 피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담론을 내세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친기업적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게 만들어 놓은 담론에 포로가 되게 되고 성장에 방해되는 쪽은 결국은 배제를 하거나 진압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결국은 정책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연결해가지고 보고서를 2만 불 시대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순간 이 2만 불 시대가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전체 정책에 발목을 잡게 되고 물론 이명박 정부처럼 747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 이제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같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장주의라고 하는 큰 우산을 결국은 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에서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의 책에 썼습니다만 제가 이거 쓰려고 외국의 대통령 구호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 걸 검색을 해봤는데 성장이라는 구호를 지금 선거에서 내세운 나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고 중국조차도 지금은 조화를 이야기해요. 시진핑조차도 조화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는데 한국은 유독 성장주의 집착이 매우 강하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한국의 이 반공주의나 혹은 분단체제하고 성장주의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공주의 체제 하에서 결국은 국가가 복지를 제일 처음에 만약에 구호로 내세운다 하게 되면 곧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좌익이야? 당신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좌익의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을 또 내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레드 콤플렉스의 효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지를 내세우면은 당신들 사회주의자야? 라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반복지와 성장주의는 한국의 분단체제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책으로 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의 사람들의 삶의 질의 문제인데, 국제적인 지표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낮은가? 2022년에 146개국 중에 59위고요. OECD에서 3개년도 조사를 한 결과 37개국 중에 35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하기 위해 지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건강 기대 수명 1인당 GDP는 최상위권에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위권으로 있는 지표가 몇 개가 있는데 최하위권 지표가 2개입니다. 사회적 지원과 선택의 자유입니다. 사회적 지원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당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수치가 딱 떨어지는 것이고요. 선택의 자유는 뭐냐면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굉장히 경제적인 불평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평등한 사회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 최하위권이라서 한국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아졌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아권에서 그 행복 지수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대만입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마카마카고요. 대만은 조금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은 이게 곧바로 이제 여기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사회 지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ECD 지표 중에서 최악인 경우와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최악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출산율, 노인 빈곤율, OECD 대비 복지 지출, 자살률, 삶의 만족도, 정부 신뢰도, 미래 불안, 고립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최악 중에서 가장 우리 미래에 젊은 세대의 미래에서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거를 전 세 가지로 뽑았는데, 그게 출산율, 자살률, 산업재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쓴 저 책은 주로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쭉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최저 출생률과 최고 자살률과 최고 산재율이 어디서 왔는가의 부분인데, 저출생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고요. 저출생에 대한 거는 이미 수백 개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행을 하지 않거나 못합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애를 2명은 낳습니다. 결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득에 따른 결혼율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위 20%하고 상위 20%. 즉,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게 불평등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은 교육비하고 주거비 문제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개 저출생인 나라는 대개 동아시아 국가들인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족주의 전통이 강해서 혼외 출산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역사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생은 대체로 역사 구조적인 원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낮은 이유는 주거, 교육, 그 다음에 불평등. 세 가지로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서울의 출생률은 0.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출생률에 비해서 서울의 출생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과밀화가 저출생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대략의 저처럼 뭐 이렇게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서 대충 이렇게 지표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관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못하거나 안 하거나 둘 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률인데요. 자살률은 이제 우리가 10만 명당 27명, 1년에 한 12,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대체로 여기 보시면 2007, 8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서 지금까지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근데 이 자살률의 이 내용을 보면은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유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족 해체하고 빈곤입니다. 가족 해체하고 빈곤이고요. 청소년 자살률은 심각한 교육 경쟁, 학업 스트레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뭐 한국이 이제 압도적인 1인데, 일본은 어느 정도 자살률 통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여전히 일본의 자살률이 높긴 해요. 근데 일본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일본은 관료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거의 자살과의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서 낮춰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굉장히 웃기는 일은, 여러분 여기 계신 한 50대 후반 이상의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알 수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살률 같은 경우도 이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그냥 뭐 이렇게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 미리 사전 신고하게 하거나 컨설팅 하거나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그 이상의 구조적인 문제는 건드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 과로사인데요. 이것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대체로 1년에 2,000명 정도가 그 일터에서 죽습니다. 일터에서 죽는데, 일터에서 죽는 사람의 보면은 사고사가 한 800명 됩니다. 과로사가 한 500명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 숫자인데, 이 2,000명은 사실상 통계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저는 2배가 된다고 봅니다. 최소 2배가 산업과 연관된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산재는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발생 건수는 콜롬비아, 튀르기예, 한국 세 번째지만 저는 실제로 한국이 세 번째일까에 대해서 네 번째일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장에서 웬만해서는 거의 다 산재 신고 안 합니다. 산재 신고 안 하고 공상 처리합니다. 공상 처리가 굉장히 일반적인데 공상 처리하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재 원인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고사의 800명 사망은 거의 다 하청기업에서 발생합니다. 하청, 재하청, 도급회사. 결국은 우리나라의 결국은 이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결국은 높은 산재율을 가져왔다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나온 결론이고요. 그래서 원청기업이 책임을 안 지니까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예를 들면 원청기업의 사장을 이제 결국은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정책이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기업들이 안전설비의 투자보다는 사장 안 잡혀가는 쪽으로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로펌들만 돈 벌고 있습니다. 로펌들에게만 엄청난 기업들이 결국은 사장 안 잡혀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법률적인 그걸 하고 있지. 안전 설비 부분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아닌 상태로 이런 준전쟁적인 형태로 1년에 12,000명의 자살자와 2,000명의 산재와 그 다음에 이 각종의 이제 이런 그 거의 전쟁과 같은 몇만 명이 이렇게 죽고 있는 현실이 왜 이렇게 초래되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여기에 구조적인 이유와 정책적인 이유로 구분을 해서 봤는데요. 구조적인 이유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의와 저복지, 그 다음에 책임 정치의 부재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원인은 공공정책, 그 다음에 사회정책의 부재 이렇게 봤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복지는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긴 했는데요. 여전히 12% 정도입니다. 대체로 OECD 평균이 25%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지출을 한 반 정도 지출한다고 보는데 이 반 정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약 23% 정도인데요. 조세 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결국은 한국은 저조세 국가이고 저복지 국가에 속합니다. 대개 사회 지출이 10%가 넘으면 복지 국가로 보는데 우리는 10% 약간 이제 넘어 있는 국가입니다. 대체로 남유럽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남유럽보다 약간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할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사회정책이 결국은 안보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신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우선이고 거기에 노동, 교육, 복지가 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회정책이 없고요. 군사정권 시절은 안보정책이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정책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책임정치의 부재는 요 뒤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인데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를 대표할 집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노동자 정당 혹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기초해서 유럽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는데 1930년대부터 그 다음에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은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탄생했고 유럽의 복지국가는 1차 대전 위기 속에 탄생했습니다. 복지국가는 1, 2차 대전의 위기 속에서 결국은 탄생했는데 이 위기가 결국은 복지국가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은 당시의 집권층이 보수나 진보나 이런 식의 정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아도 국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지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OECD 국가의 정부 지출 부분에서 한국은 이제 거의 최하위에 있고요.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속한 나라들이 4분의 제일 안쪽이
저부담 저지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도 적게 걷고 지출도 적게 한 나라들인데 캐나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여기 속해 있고요. 이 오른쪽 반대편, 대각선 반대편은 고부담 고지출 국가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보는 유럽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 남유럽 국가는 저부담 고지출 국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흐름이 있다고 본다면 한국은 요 분위 중에서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부담 저지출 국가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을 사적 부담 체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구할 때 전부 다 개인 비용 지출하고 애들 학교 보낼 때 전부 다 개인 비용 지출한 뭐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 체제를 저는 과도한 시장력과 취약한 사회력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 시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거의 다 시장에서 내 돈으로 구매해야 되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공공적인 커버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식 시스템을 시장 가족 의존 교육, 복지, 의료, 주거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는 사실은 약간 이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의료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부러워하는 보편적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체제는 비교적 한국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의료 체제도 조금만 올라가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는 다 사적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암에 걸려서 장기 치료를 해야 되면 대부분 사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이나 주거는 확실하게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거의 공공주택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 서울이 지금 5% 정도인데 굉장히 낮고, 교육비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지금 사교육비가 20조 원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고, 대학이 거의 다 사적 지출,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국립대학의 비중이 15%이고 85%가 사립대학인 나라입니다. 복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암보험 같은 거 민간보험 들으셨을 텐데, 민간보험 의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지 지출에 있어서도 민간 의존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 근데 개발주의가 하나의 원인인데, 우선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는 저조세 국가였습니다. 면세점 혜택이 굉장히 높고요. 각종 뭐 연말정산 우리 할 때 보시면 이런 것도 다 면세 혜택이 있네라고 좋아하셨을 텐데, 그 면세 혜택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그 세금 적게 내는 방식으로 각종 무슨 뭐 연금저축이니 뭐니 하는 거 전부 다 면세 조치, 이런 그 세금 우대 조치가 많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연장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쨌든 그 큰 국가를 좀 이렇게 그 기피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은 전부 다 가족이 지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런 결과 나타난 것이 수도권 집중, 사교육, 주거시장화, 이렇게 이제 오늘의 한국 사회의 어떤 고통의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세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기부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혹시 보셨을, MBC에서 했던 그 진주의 한약방 운영하시는 이제 김장하 씨 그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자기가 번 걸 다 기부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훌륭한 것은 기부만 한 게 아니라 절대로 자기를 알리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기부한 것이나 장학금 준 사람의 액수도 모르고 사람들 그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체가 매우 훌륭한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방송에 나올 정도로 희귀한 사람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게 특히 기부의 액수가 굉장히 많은 미국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색 내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 많고요. 유럽은 되게 재단 같은 거 만듭니다. 뭐 가족 재단이니 뭐니 재단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김장하 씨 같은 경우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올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희귀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김장하 씨의 기부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형평사 운동이라든지 여성단체 이런 사회를 이 자력화하는 데 기부를 했다는 게 특징인데 보통 우리는 대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선적 기부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단체 기부가 많고 제일 많은 비중은 여러분이나 저나 경조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 이 관계나 이런 관계 유지 비용에 가까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부보다는 사적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쪽이거나 아니면은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사회적 기부의 형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쪽의 기부가 굉장히 약하다. 이거는 가족주의 전통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반공주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체 같은 데 함부로 기부했다가는 화를 입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던 교사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곤욕 정도가 아니라 잘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기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요. 제가 이 참여연대 창립 때부터 관여를 했는데 참여연대 기부하면서 삼성에 다니는 분이 기부했다가 삼성에서 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원들 중에 참여연대 기부하는 거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정도로 시민단체 기부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기피를 하는 겁니다. 기피를 하고 그냥 교회 헌금하는 게 가장 속편한 절에 가서 시주하거나 그렇게 되는 지배체제하고 관계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복지주거정책,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등장했으나 사회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정책의 연관구조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가. 그 다음에 이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나 교육부나 경제부처가 전부 다 칸막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서로가 연관이 되지만 서로 간의 협조가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쓴 책에 시험능력주의라는 책에 쓰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부의 업무하고 노동부 업무가 완전히 따로 놀아가지고 실제로 그 폴리텍 대학 같은 운영은 노동부가 운영을 하는데 이거 사실은 교육부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 직업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육부 소관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산업구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산업부나 경제부처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쪽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아요. 이런 게 이제 이 관료 집단의 칸막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오히려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이분들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다른 사회였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라고 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집권을 해가지고 사실은 겨를이 없었고요.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하게 저는 이 사람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가장 업적이 많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전쟁과 같은 국가 부도 상황 속에서 할 걸 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제도화를 했고요. 노사정 담합체제를 만들었고 노동시장위원회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위에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업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사회 디지털 인프라를 깐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이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더 큰 과오도 많습니다. 결국은 IMF로부터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주거주택 시장을 완전히 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 폭등을 가져오게 한 부분에 굉장히 큰 실책을 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전문가죠.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모든 이 세 사람 다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일 뿐더러 사회정책에도 문외한입니다. 노동 쪽은 노무현 대통령은 약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문재인 이분은 노동, 교육, 복지 이쪽은 사실은 문외한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서는 나 모른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예
일관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을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것은 업적이긴 하나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다기보다도 당시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이 사실은 그 압박에서 이제 결국은 타협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도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결국 밀렸고 그 이후부터는 별로 의미 있는 시도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시도는 했는데 힘이 밀려서 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새 민주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좀 뭐랄까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 결과 윤석열의 집권도 결국은 그 과오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가져온 가장 직접적 원인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거시적인 원인은 물론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은 제쳐두자면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에 있는데, 이 정치는 그럼 뭐가 문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분의 그 이념적인 성향은 이제 자유주의인데, 개혁 자유주의인데, 진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보수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진보라고 불러도 좋은데, 유럽식 의미에서는 진보가 아니고 미국식 의미에서는 진보죠. 그러니까 유럽적인 의미에서는 보수에 가깝고 미국적인 의미에서는 진보인데요. 근데 결국은 한국의 이런 그 분단 체제 하에서는 이 정도의 사람이 맥시멈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엄청나게 빨갱이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의 이런 그 우익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이 정도의 사람 이상의 개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조봉암 선생처럼 결국은 사형당하거나 뭐 그런 지도자가 클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그런 정도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브라질처럼 룰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죠. 노동자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들이라도 나오는 것이 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한계는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국회 국민적인 대표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정책 정당이 없다. 이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거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소선거구제가 이제 결정적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양당 독점 구조인데, 더 근본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정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이미 그 신해 혁명 이후에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지역구 대표 체제는 기본적으로 근권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중국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역구 대표 체제는 필연적으로 근권 정치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당시에 신해 혁명 이후에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채택했던 게 직업 대표제. 직업 대표제로 가야 대표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나왔던 이야기. 홍콩에서도 제가 중국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홍콩에서 직업 대표 체제가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한국의 이런 그 지역 대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구 관리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조경태 같은 사람은 지금 47석의 비례도 많다. 이거를 전부 다 지역구로 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100명의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한국은 지금보다 관료 권력이 훨씬 더 높아져서 관료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소선거구제 체제 하에서는 국민적 대표성이 약하고 소수자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나 이런 정당이 나올 수가 없고,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잘해봐야 지역구에서 한 석 정도. 울산, 마산, 뭐 심상정시 있었던 고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에 잘하면 한 석, 두 석, 이 정도.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비례로 당선된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정책 활동을 하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대체로 이제 이 보스의 어떤 연줄로 혹은 성금으로 해서 비례로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의 비례는 정책하고는 대부분 무관한 사람들이고 민주당의 정책 비례 후보도 대체로 나눠먹기로 유력한 사람의 이제 끈 잡고 있는 사람 계파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례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책적 활동에 진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입법 활동의 문제인데 그럼 민주당이 왜 180가 되는데도 활동을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민주당이 108석이 됐지만 대통령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진보정당이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진보정당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노동당이 있을 수도 있고 독일처럼 녹색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는데 뭐 여성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진보정당이 없음으로 해내서 이런 사회개혁적인 의제가 국회의 담론이나 정책적인 의제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한국의 정당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정치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느냐? 정치는 시민사회의 종속 변수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물어보면요.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시민사회에서 좀 받쳐줘야지 이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사회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표가 안 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가 되게 하냐 결국은 시민사회인데 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한국에서는 우선 개혁 정치를 못하는 것은 노조의 힘이 취약하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시민사회, 풀뿌리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고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조의 힘이 약한 것은 노조는 기업별 노조주의로 우리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산별 노조가 있긴 합니다만 보건의료 노조하고 금속 노조가 있는데요. 산별 노조의 정책 기능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결국은 대기업 노조는 대기업의 조합원들은 자기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심 많기 때문에 복지나 정책에 관심 없습니다. 산별노조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산별노조의 장악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노조의 정책 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그게 이제 그게 한계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시민사회, 저도 시민운동 뭐 이런저런 관련을 해봤는데 결국 시민사회,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엘리트 중심이다. 정당이나 시민사회나 뭐 서울대나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끌어오는 게 우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선배, 후배, 형님, 아우 뭐 해가지고 끌어와야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 엘리트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비판을 받지만 현실은 또 그런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풀뿌리 시민사회의 힘이 너무 취약하죠. 풀뿌리 시민사회의 힘이 강하면은 국회의원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구에 시민사회가 1000명만 조직되어 있으면 국회의원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신 이거 안 하면 당신 다음에 떨어뜨릴 거야. 당신 이거 국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어? 라고 하는 압박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에서 1000명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000명을 회원들을 당신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 거의 없습니다. 네. 풀뿌리 시민사회의 힘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이게 풀뿌리 이게 힘이 약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부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시민 파워가 약하다. 시민 파워가 약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자기에게 정치 후원금을 줄 수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밖에서 아무리 뛰어난 시민사회 활동가나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국회에만 들어가게 되면 바뀌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절한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 당선되려면 그쪽하고 손을 잡아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이 정책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념과 정책과 이게 들어있는 거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념이나 정책이나 사상을 좌우하는 것은 크게 보면 교육, 학문, 미디어입니다. 그죠? 교육, 학문, 미디어인데 그러면 교육 정책이 어떠냐? 학문 정책이 어떠냐? 대학이 어떠냐? 미디어 정책이 어떠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체로 우리 사회에 이제 군사정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가 되었지만 언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대학은 어떻게 되었느냐? 교육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약간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거의 없죠. 예를 들면 뭐 군사정부가 지속되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교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부 끝났으니까 성공의 대학 같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밥은 먹고 살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 그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가 되었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업 언론입니다. 상업 언론은 결국은 광고를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광고를 주는 사람이 결국은 사실상의 주인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화의 최대의 승자는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는 언론,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식 지배 구조는 결국은 우선 그 시장적인 힘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민주화 세력이 일부 뭐 제도권에 들어갔거나 일부 언론 한겨레신문 같은 것도 만들어진 변화가 있긴 했으나 크게 보면은 언론 지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대학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지식 지배 구조가 대체로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의 학문 생산 기능도 취약하고 정당이나 민간에서 싱크탱크도 없고 미디어가 상업화되니까 결국은 청년의 보수화 이런 과정들이 오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런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이런 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고리는 정치 변화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럼 정치 변화는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정당법하고 선거법이 고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더 질문을 하시면 그럼 정당법, 선거법, 고양이 방으로 누가 다냐? 걔들이 다 국회의원인데 걔들이 하겠냐라고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헌법이나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바뀌었는데 얘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촛불 시위를 아무리 해도 얘들이 안 하려고 하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건데 그 말도 맞는데 어쨌든 시민사회 압박에 의해서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바꾸어서 비례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소수정당을 등장하게 만들고 영호남의 어쨌든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배를 흔들어야만 되는데 이걸 흔들려면은 정당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이 시도 센터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정당법을 바꿔야 되고 지역에서도 정당의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고 5개 지역 정도의 지역구가 없어도 정당이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져야만 영남개혁당도 만들어지고 호남개혁당도 만들어지고 충청개혁당도 만들어지고 관료지배체제도 이거는 결국은 사회적 감시인의 시민사회적 감시를 통해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대학개혁은 이제 진보담론의 생산과 유포가 있고 노동시민사회 조직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른편 보면은 GDP 대비 국가 복지 지출과 소득 불평등에서 비례대표 국가하고 소선거제 국가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는 비례대표제를 가지 않고서는 한국이 복지국가 되기는 어렵다. 이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럼 뭐 어떻게 이게 좀 그 희망의 근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제가 약간 도망갈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의 근거가 뭐냐? 저는 미중의 패권 구도의 한국은 위기이자 기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70년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지금 2020년이에요. 한국은 이미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 상당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렛대를 써먹을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인데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러브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브콜의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고 특히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지렛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지탱 불가능하다. 이건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겠지만 한 40몇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켜보고 온 제 판단입니다. 지탱 불가능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국민의힘이 저는 저대로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관료들이 이미 안 움직입니다.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권이 이게 국가 통제력이라는 게 현저히 이미 1년도 안 되는데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 독재는 반드시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정권 초기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권을 몇 번 무너뜨린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서 이 정도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나라가 없다. 자존감이 있고, 자존감이 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이 자존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네 번째, 청년들에 대한 비판을 많은데,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역대 한국의 청년들 중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일 무식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애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둘 다입니다.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보는데, 근데 책을 안 보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책을 안 보면은, 이 조직적 사고를 못 합니다. 구조적 사고를 못 합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처리하고 다루는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굉장히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원인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한국은 참고할 모델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될 모델은 어디예요? 핀란드예요? 스웨덴이에요? 프랑스예요? 독일이에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나라들하고 같은 지평에 있고요. 그 나라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나아가야 될 실험은 세계 초유의 것입니다. 세계 초유의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많은 실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한국의 국가 위상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난 150년 동안 탈아론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서구를 빨리 쫓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구에서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도 따라가야지. 중국은 식민지나 이 후발국의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하려고 하면서 이제 대국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같아서는 대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는 대국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대국이 된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는 문제도 많지만 분명히 제국주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편 가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편 가치가. 중국은 자기들이 내세울 보편 가치가 뭐가 있을까? 전통? 유교? 부분적인 자원은 되지만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보편 가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대국이 되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결국은 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과 이런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희망의 근거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 한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가는 안보국가에서 평화국가로 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휴전 70년인데 그 담론이 한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고 하는 담론이 러시아와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국에서. 평화의 모델. 아마도 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전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처지에 있다. 개발국가,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20세기 복지국가가 우리의 모델인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21세기 복지국가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자본주의나 성장주의 국가인데 이미 기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미 국제적인 표준 내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 안전국가로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이미 몇 년 후면 우리가 자동차를 전기차 생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하게 되면 그동안 자동차 회사 이미 고용 이익을 유지 못 합니다. 이미 산업 구조에 거대한 이미 그 파도가 왔어요.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청년들하고 교사들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모임도 만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일환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